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저는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아니, 그 여자라고 하고 싶지만 어쨌든 일이 잘 풀렸으니까 시어머니라고 표현은 하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규율이 무너지고 위아래 간의 서열이 없어졌다지만 아직까지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공경하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챙겨주고 보살펴주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아랫사람은 철저히 무시하고 밟아 뭉개는 스타일의 여성이었으니까요. 자연히 제가 존경할 리도 없고 싸움만 했습니다. 왜냐면 결혼 전부터 우리 집을 완전 개무시했거든요. 그러려면 일단 저희 집안과 남편의 집안부터 소개를 해야겠네요. 일단 저희 집안은 솔직히 개판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정말 풍비박산 났고 아버지는 차마 글로 옮기기도 싫을 정도로 개판 중에 개판이세요. 속된 말로 TV에서 나오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다 하신 분이에요. 솔직히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네요. 일단 어릴 적 아빠에 대한 기억은 딱 하나뿐이었어요. 늘 취해 있고 늘 뭔가 정신이 나가 있는 모습이었죠. 할머니 말로는 원래 명문대 출신의 잘 나가는 직장인이었다던데 친구에게 사기당하고 술독에 빠져 살더니 정신이 반쯤 나갔다고 하셨어요. 이런 남편이면 도망갈 만도 한데 엄마는 그런 아빠를 끝까지 잘 보살펴줬습니다. 나이 들어 엄마 마음을 생각해보니 정말 우리 엄마처럼 박복한 여자도 없겠구나 라는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원래 개망난이도 아니었고 전도 유망한 명문대 출신의 대기업 다니던 남편이 정신줄을 놓고 매일 술에 취해 사니 엄마는 얼마나 속이 썩어 문드러졌겠어요. 자식인 저까지 있으니 차마 이러지도 못하고 집안은 엄마가 밖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야 했죠. 보통 이 정도면 남편인 아빠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이미 정신줄을 놓은 아빠는 집에 쌀 한 톨만 있어도 그걸 돈으로 바꿔서 노름에 다 쏟아버리는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집에선 별다른 행동은 안 하시는데 밖에선 동네 사람하고 시비도 잘 붙고 동네 여자들 희롱하고 다녀서 경찰서에도 끌려가기도 다반사였죠. 지금 같으면 이미 교도소 구경 여러 번 하셨겠지만 그땐 동네에선 사정을 뻔히 다 아는지라 쉬쉬 해주던 분위기였고 넘어가줘서 다행이었죠. 그런 아빠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저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게 꿈이었었어요. 다정한 아빠, 자상한 남편, 뭐 이런 그림 같은 가족을 상상했죠. 물론 나중에 집안이 다시 조금 살아나서 제가 대학 들어가는데 문제는 없었지만 이미 뼈저리게 가난도 맛을 봤고 아빠라는 존재에게도 실망을 단단히 한 터라 저는 대학도 가족이나 가정교육 관련 학과를 지원했고 거기서 열심히 공부해서 졸업 후에 시민단체에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그 사이에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났고 뜻있는 분들과 함께 연대하며 우리나라 가족과 가정이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물밑에서 열심히 노력했다고 자부합니다. 물론 사회활동만 열심히 한 건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여자인데 남자도 만나고 사랑도 주고받고 살았죠. 몇 번의 만남과 이별 끝에 지금의 남편을 소개로 만났습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아빠하고는 전혀 딴판인 사람. 정말 성실 그 자체였고 저에게 정말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게다가 직장도 꽤 괜찮은 곳이었어요. 중견기업 중에 이름 있는 곳에 직급도 있는 편이라 정말 안정적인 남자였죠. 이렇게 조건 좋은 남자가 저를 좋아해 주는 게 너무 꿈만 같았어요. 이런 이야기에 가장 기뻐해 준 건 엄마셨어요. 그래, 좋은 사람 만나려고 너가 그동안 이렇게 고생했나 보다. 김서방은 절대 놓치지 말고
얼른 때가 되면 나한테 소개도 해주고. 알았지? 알았어. 내가 소개 안 시켜줄까 봐?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남자친구를 보고 싶다고 성화셨고,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신 아빠는 매일 동네 복덕방이나 양로원에서 내기 바닥이나 장기 두시고 온 뒤에 알딸딸해져서 오기만 할 뿐 전혀 제 일에 관심도 없으셨어요. 정말 알코올 중독자 중엔 가족 데리고 온갖 행패 부리는 사람도 많다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빠는 정말 양반이었죠. 적어도 집에서 사고를 치진 않으셨으니까요. 게다가 나이를 더 드시니 아주 조용한 편이셨어요. 어쨌든 얼른 엄마에게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려고 날을 잡고 있는데 그 사이에 엄마가 갑작스레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정말 한마디 유언도 남기지 못하시고 쓰러진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어요. 인생이란 너무나도 허망한 거였습니다. 엄마는 뭐가 그리 급하다고 유언 한마디 못하고 그리 급히 하늘로 가신 건지 너무나 야속하더군요. 아예 눈물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토록 보고 싶던 김서방 인사도 못 받은 채 하늘로 가버린 엄마가 그립고 또 그리워서 장례 지내는 내내 정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밥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더군요. 그때 저를 위로해 준 건 아빠도 친척도 아무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남자친구가 유일하게 저를 위로해 줬고 얼결에 남자친구는 장례식장에서 아빠랑 인사를 나누게 됐죠. 아빠도 굉장히 어색해하며 좋은 자리에서 만나도 모자를 파네. 이렇게 만나서 참 할 말이 없네. 우리 딸 잘 부탁하네. 이 말만 하실 뿐 뭐라 이야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의 도움을 받아서 엄마는 좋은 곳으로 모셨고 오히려 엄마의 사망 이후 남자친구는 제가 딴 생각을 할까 봐서 그랬는지 빨리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드리고 결혼 날짜 잡자. 엄마 상 치른 지 얼마나 됐다고 결혼 이야기를 해. 난 그러고 싶지 않아. 누가 당장 결혼하재? 그냥 인사는 먼저 드리자는 거지. 솔직히 남자친구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뭔가 일이든 사랑이든 푹 빠져 있어야 살 것 같았거든요. 그냥 멍하니 있으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미칠 것만 같았어요. 오히려 시댁에 가서 결혼 이야기든 아니면 사는 이야기든 뭔가 다른 걸로 보상받고 싶은 마음에 남자친구 말에 따르기로 했죠. 그리고 예비 시댁에 가서 처음으로 인사를 드렸죠. 먼저 시아버지는 골프 관련 장사를 하시면서 나름 탄탄한 재력가셨어요. 그래서인지 첫인상이 굉장히 젠틀하고 의상도 멋지셨죠. 거기다가 골프하며 이런저런 방면에 아는 사람이 많으셔서 그런지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도 뭔가 기품이 있으신 분이었죠. 반면에 시어머니는 전형적인 부잣집 사모님 스타일이었어요. 뭔가 비어있는데 그걸 돈으로 있어 보이게 하려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여성 스타일이었죠. 제가 사회운동하고 많은 단체장 및 시민들 만나보면 꼭 이런 스타일이 문제 일으키고 어려운 말 써가면서 자기를 포장하는 스타일인데 예비 시어머니가 딱 그 스타일이었습니다. 일단 말투부터가 느끼하고 뭔가 어려운 단어를 섞어 쓰는데 전혀 지적으로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처음엔 다정하셨거든요. 아가씨, 최근에 참 슬픈 일을 겪었다고 들었어요. 힘내고요. 이제 곧 가족이 되면 제가 엄마처럼 더 다정하게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어서 그런 날이 오길 바래요. 그땐 정말 그 말씀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그리고 시아버지도 참 따뜻하게 대해주셨고요. 자연히 결혼을 빨리 서두르게 됐어요. 하지만 뭐든지 걸림돌이 되는 게 있기 마련이죠. 바로 아빠였습니다.
일단 아빠는 남자친구 집안이 어느 정도 재력이 있단 걸 알고는 어디 내 취직 자리 좀 알아봐 달라고 할 수 없냐? 아니 어디 골프장에서 청소 일이라도 하면 좋겠구만. 아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게 돕는 거예요. 이번에 상견례장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사돈들 사이인데, 아이 그 정도 해주면 좋지. 아이 뭘 그런 걸 벌써부터 부끄러워하냐? 아 이제 가족들 사이인데. 하여튼 딴소리 하기만 해봐요. 난 아빠 더 이상 안 볼 거니까. 제가 신신당부를 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뭔가 쫓기듯 그리고 뭔가 불안한 듯 늘 이상한 말만 하셨어요. 아무리 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셨지만 적어도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가족이 싫어하는 일은 안 하셨거든요. 근데 아빠는 뭔가 계속 사고를 치려는 듯이 매일매일이 불안해 보였죠. 근데 하루는 예비 시어머니랑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나름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상견례 전에 아무래도 이것저것 당부하실 것이 있어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는데 주문을 받은 웨이터가 시어머니 주문을 착각해서 3,000원인가 더 싼 음식을 내온 겁니다. 물론 그걸 시어머니는 지적을 했고 가게가 워낙 바쁜지라 웨이터가 정말 정중하게 사모님,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문을 새로 바꾸면 시간이 좀 걸릴 듯 합니다. 그래서 실례가 안 된다면 이 음식을 드시고 저희가 서비스로 다른 음식과 음료 서비스 그리고 다음에 방문해 주시면 할인이 되는 쿠폰을 드려도 될까요? 이러는 겁니다. 솔직히 나쁜 제안은 아니었죠. 시어머니는 슬쩍 주변을 보시더니 자신이 보기에도 레스토랑이 워낙 바쁘니까 일단 알았다고 하셨고 식사도 잘 마무리가 됐어요. 보통 같으면 그러고 나가잖아요. 근데 시어머니는 이제 며느리가 될 거니까 잘 봐두렴. 돈이란 게 단돈 1원도 허투루 쓰는 게 아니니까 하시더니 레스토랑 사장에게 3,000원 환불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근데 시어머니는 마치 집안 가풍이라도 가르치듯이 잘 보라며 레스토랑 사장에게 따지시는 거예요. 거기 사장도 당황해하면서 아까 저희가 죄송하다면서 그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건 그쪽이 준다니까 받은 거지. 내가 원한 건 이 음식이 아니었으니까 차액 내놓으세요. 정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나중에 슬쩍 이야기했어요. 어머니는 왜 저렇게 돈에 집착이 심하셔?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하는 말이 어릴 적에 우리 집 쫄딱 망해서 길바닥에 살 뻔했잖아. 그때 엄마가 시장에서 악착같이 일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희 집도 어릴 적에 힘들었고 고생했던 엄마 모습이 떠오르더군요. 시어머니의 억척스러움이 가족을 위해서 그런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해가 됐고요. 사실 시어머니도 정말 안 해본 장사가 없으실 정도라고 들었어요.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돈에 집착이 굉장히 남다르셨어요. 돈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양잿물도 드실 분이라는 게 저의 느낌이에요. 워낙 인맥이 좋으신지라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동네 사람들 고충도 해결해주고 누구한테 뭔가 필요한 일이 생기면 서로서로 연결도 해주는 일도 하시고 어쨌든 시어머니의 오지랖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첫 대면을 하고 그 이후로 몇 번 따로 만나서 밥도 먹다 보니 금방 가까워지더군요. 시어머니와 며느리보단 엄마와 딸처럼 지내려고 노력을 했죠. 하지만 문제는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저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상견례 때 추태를 부리셨네요.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무슨 추태였냐고요? 당연히 술이었죠.
시아버지에게도 미리 슬쩍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약간 주사가 있으시고 상 치룬 지 얼마 안 되니 술은 권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부탁까지 했건만 시아버지도 사람 좋아해서 그런지 소주 한 병 정도는 어떠냐며 친정 아빠에게 권하셨고, 친정 아빠는 신나서 드시기 시작하더니 어느 정도 취기가 슬쩍 오르니까 바로 시아버지에게 사돈, 나 일자리 좀 알아봐줘요. 내가 힘이 장사입니다. 그 취직만 시켜주면 술도 딱 끊고 그럴 테니 좀 부탁 좀 합시다. 정말 산 넘어 산이었죠. 진짜 남편만 아니었으면 밥상이라도 다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래도 사람 좋은 시아버지가 그걸 다 받아주시곤 본인이 아는 골프샵에 알아봐 주신다며 일단 그날 아빠의 추태는 덮어졌죠. 근데 이게 화근이 됐어요. 아빠는 어머니의 49제가 지나고 나서 바로 취직이 되셨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시아버지가 나름 엄청 애를 쓰셨더군요. 하긴 나이 60을 훨씬 넘긴 무스펙 남자를 어느 골프장에서 써주겠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런 시아버지의 은공도 모르고 골프장에 취직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무단 결근과 고객과 트러블을 일으켜서 잘리고 맙니다. 이것 때문에 시아버지도 조금 타격이 있으셨나 봐요. 자연히 그 원성은 제가 들어야 했고요. 시어머니는 이걸 빌미로 이 결혼 없던 걸로 해. 누구 얼굴에 똥칠을 하는 거야? 하며 노발대발 하셨고요. 대신 남편은 저는 결혼 꼭 해야겠어요. 하며 집안하고 완전 대립각을 세워서 시댁에선 결혼할 거면 당장 나가라고 했고 남편은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고 또 미안했고 그만큼 아빠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면 다행인데 도대체 구제불능인 친정아빠는 이 모든 게 내가 바보짓을 해서 이렇게 된 거다. 내가 미친놈이지. 이러면서 자책을 하시더니 저 몰래 시아버지 가게를 찾아가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빌고 결혼을 승낙해달라고 애원을 하신 모양이에요. 가뜩이나 미워 죽겠는데 가게까지 와서 무릎 꿇고 징징대는 우리 아빠 꼴이 얼마나 미워 보였겠어요. 시아버지마저 등을 돌려버리니까 친정아빠는 시아버지 멱살을 잡고 니네 집안은 얼마나 잘나서 이 짓이야 이 새끼야! 하며 화를 내고 끝내 경찰서까지 서로 연행돼서 합의를 보내 마내로 아주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저는 몸둘 바를 모르겠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저는 한동안 남자친구를 멀리했고 헤어지자고 했지만 남자친구는 저 아니면 안 되겠다며 찾아오는 바람에 우린 그렇게 혼인신고만 한 채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댁에선 당연히 저를 나쁜 년이라며 며느리로 인정도 해주지 않았고 남편 역시 그런 부모님은 보기가 싫다며 시댁과 인연을 끊었고요. 아빠는 사고만 친다며 자기가 사라져야겠다는 쪽지 하나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아주 집안이 난장판도 이런 난장판이 없었죠. 근데 사람이란 게 참 간사하고 무서운 게 아빠가 차라리 사라져주니 속은 시원했어요. 그렇게 우리 둘은 아빠가 사라지고 난 집에서 새로운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그렇게 딸을 하나 낳고 5년여를 잘 살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 물론 아빠도 간간히 연락을 주셨어요. 어느 영화 같으면 아빠의 부고 소식이나 아니면 개과천선에서 짠 하고 나타나시기도 하는데 아빠는 다른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거기 찜질방에 허드렛 일 하시며 살고 있다 하시더군요. 물론 찾아가서 인사도 드렸고요. 아무리 미워도 아빠는 아빠잖아요. 술도 끊으셨고 더 이상 민폐 끼치기 싫다며 이젠 집에 오지 않겠다고 했고 대신 아빠가 계신 찜질방에 손녀딸 데리고 오라는 당부만 하셨어요. 그래도 한때는 술 좋아하고 여기저기 쏘다니고 어디 가서 꿀리지 않던 아빠가
노인이 되어서 찜질방 한켠에서 장작불 떼고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도 가슴 아팠지만 그렇다고 집으로 모시고 오기엔 제 마음의 상처도 너무 컸고 아빠를 용서할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반면에 그 5년 동안 시댁 식구들하곤 저는 전혀 교류가 없었어요. 남편은 간간히 찾아가는 것 같긴 한데 일부러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선택이고 또한 저희 집안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제가 말을 꺼낼 수도 없었고요. 저는 늘 죄인이란 마음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내조에 열중하면서 지냈는데 문제는 남편 직장에서부터 생긴 거예요. 세상에나 남편이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제대로 망해버리고 회사에선 일을 수습할 방안이 없자 남편을 아예 지방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차마 자를 수는 없었나 보더군요.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된 남자를 버스도 제대로 안 다니는 지방 부서로 발령을 내버리니까 남편은 자존심이 확 상한 모양이에요. 이참에 그만두면 어떨까? 어차피 자진 퇴사가 아닌 방향으로 해서 퇴직금도 빵빵하게 챙겨준다는데 그냥 그거 받아서 나오려고 더 이상 다니다간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버릴 것 같아. 이러는 겁니다. 남편이 받은 스트레스와 여러 차별을 옆에서 쭉 봐왔으니까 저는 적극적으로 응원을 해줬어요. 남편은 미련 없이 퇴직금 받아서 일을 그만뒀고 저도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순간이 온 거예요. 아이가 유치원 정도는 알아서 다닐 수 있게 되니까 낮 동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죠. 그리고 나서 아는 동생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낮 동안에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며 마트 캐셔로 일하게 됐어요. 제가 손기술이 빠른 건 아니지만 이건 기계가 계산하는 거고 어차피 물건만 잘 담아주면 되는 일이니까 잘할 줄 알았죠. 근데 뭐든 쉬운 일이 없더군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것도 힘들지만 물건을 빼달라는 손님부터 새치기에서 물건을 툭툭 던지는 무례한 사람까지 봤어요. 어딜 가나 진상들이 있더군요. 게다가 더 큰 이유는 제가 손이 너무 느려서 계속 실수를 하거나 포인트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못하고 실수를 하니까 마트 관리인이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자존감이 팍 떨어지더군요. 뭐든지 척척 잘해낼 줄 알았는데 매번 실수하니까 제 스스로가 미워지는 겁니다. 게다가 몸도 피곤하고 마음의 상처까지 입으니까 내가 왜 사서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눈물까지 났어요. 정말 내가 인생을 편하게 살았구나. 고생하며 일하는 분들도 많은데 내가 정말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몰랐구나. 이렇게 저를 되돌아보게 됐고요. 제 속사정을 아는 남편은 저한테 몰래 다가와서 이제 그만해. 소뚜껑만 운전하던 사람이 무슨 사회 나가서 돈을 번다고 호들갑이야. 내가 지금 좋은 사업 아이템 하나 알아놨으니까 그것만 잘 되면 돼. 솔직히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수십 년을 회사에서 일만 한 사람이니 100% 믿을 수도 없고 혹시나 해서 저도 보험 차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더 오기가 생기더군요. 제가 직접 알아봤어요.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을 보니까 식당 알바가 있더군요. 무슨 국수집이라는데 주방 보조라는 겁니다. 얼마나 장사가 잘 되면 주방에 보조까지 둘까 하는 마음에 찾아갔는데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겁니다. 근데 말이 주방 보조였어요. 바쁘니까 주방 오더 받은 국수를 들고 홀 매장 서빙까지 해야 했어요. 게다가 국수집에 국수만 팔면 됐지 무슨 수육에 소주까지 파는데 아주 정신이 없더군요. 혼이 쏙 빠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마트 캐셔보단 저에겐 맞는 것 같아서 한 2, 3일 정도 더 다녔어요. 근데 역시나 어딜 가나 취객이 문제입니다.
낮술 거나하게 먹은 아저씨들이 어찌나 껄쭉한 입으로 저를 툭툭 건드는지 너무 화가 나서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죠. 주인이 말리고 아저씨들도 사과는 했지만 더 이상 술 파는 음식점에는 서빙하는 건 안 해야겠단 마음이 들더군요. 정말 막막하고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보니까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청소 도우미를 모집하더군요. 제가 원하는 시간에 맞는 업무를 제가 골라서 찾아가면 되고 어차피 제가 하던 일이니까 자신도 있었습니다. 시급도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남의 집에 청소 도우미로 일을 하게 됐죠. 처음 간 집은 아이만 여럿인 집이었는데 그냥 청소 좀 해주고 조금 남는 시간에 밥 좀 해주고 아들 어릴 적 보는 것 같아서 놀아주고 우리 집이라고 생각해서 더욱더 꼼꼼히 챙겨줬더니 집주인이 굉장히 만족해 하는 겁니다. 저도 뿌듯하더라고요. 드디어 저한테 딱 맞는 일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기엔 기분이 매우 안 좋았나 봐요. 게다가 마트 캐셔나 식당 알바를 하면서 제가 위험해 보였는데 이젠 생판 모르는 사람 집까지 가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남편은 계속해서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일을 안 하기엔 남편이 벌인 사업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제가 언급을 짧게 해서 그러는데 이미 남편은 퇴직금 받은 걸로 사업 벌였다가 원금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이는 어느새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터라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걱정도 있고 저 역시도 남의 집 가는 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망설이고 있는데 불쑥 남편이 이런 제안을 하더군요. 차라리 우리 집 가서 일해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하니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거의 7년 가까이 시부모님과 연락한 적도 없고 시부모님은 저를 거의 원수 덩어리로 알고 있는데 내가 그 집에 가서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싫다고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엄마는 일단 허락했어. 대신 손녀딸을 데리고 들어오래. 라고 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짓을 왜 멋대로 하냐며 잔소리를 퍼부었겠지만 남편도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괜히 더 미안해지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시댁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우리 아빠가 추태 부린 거고 남편은 저를 사랑한 죄밖에 없어서 시부모님의 명을 어기고 저한테 장가와서 이 고생을 하는 거니까요. 제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다고 시댁 어르신들의 부름에 안 간다고 거절할 이유도 없더군요. 제가 살짝 흔들리는 것 같으니까 남편도 얼른 이참에 화해도 하고 돈도 벌고 하면 좋잖아. 생판 모르는 사람 집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도 좋고 엄마가 손녀도 봐주실 수도 있으니 당신한텐 일석삼조 아니야? 솔직히 솔깃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도 예전만큼 성격 있는 분도 아니실 테고 은근히 손녀 보고 싶어 하신단 소문도 들었으니 차라리 이번 기회에 묵은 갈등도 싹 씻어내고 시댁 도움도 받을 생각도 하게 돼서 남편의 제안에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일하러 갔습니다. 당연히 딸을 앞세우고 말이죠. 7년 만에 만나는 시부모님은 정말 많이 변하셨더군요. 먼저 시아버지는 더 멋져지셨습니다. 사업이 잘 돼서 이것저것 좋은 것도 드시고 관리도 받으셔서 그런지 활기가 넘쳐 보이시더군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있는 척 아는 척 하셨지만 예전만큼 활기차 보이진 않으시더군요. 대신 그놈의 돈에 대한 집착은 더 강해지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손녀딸 앞에선 무너지더군요.
연신 우리 딸을 보며 좋아서 웃는 두 분을 보고 있노라니 나도 참 나쁜 년이구나. 이렇게 손녀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몹쓸 짓을 했네. 라는 깊은 반성을 하게 됐어요. 제가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슬쩍 오시더니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지만 내가 계산 정확한 거 알고 있지? 너는 며느리이면서도 우리 집을 도와주러 온 파출부 같은 거니까 맡은 일은 정확히 해야 해. 네, 어머님. 아니, 사모님. 그래, 알았다. 원래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하필 중요한 날인데 몸이 아프다고 해서 부른 거니까 앞으로 일을 잘 해주면 제대로 일당을 보태줄게. 어머니는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선을 지키셨어요. 대신 일당도 두둑히 챙겨주셨고 무엇보다 손녀딸과 놀아주셨으니 제가 숨통이 트였죠. 그 전에 애 보랴 일하랴 정신이 없었는데 이건 시어머니가 애 봐주고 계시는 거니까 집안일만 척척 해놓으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문제였죠. 솔직히 귀여운 손녀딸 이쁨도 하루 이틀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댁에 드나들기 시작하니까 시부모님의 관심도 점차 줄어들고 저는 저대로 집안일을 하느라 바빠지니까 딸이 심심한지 이것저것 집안에서 뛰놀고 시부모님 아끼는 난초도 만지작거리다가 죽이기도 하고 특히 시어머니가 애지중지하던 반려견이랑 놀다가 딸이 반려견에게 먹다 남은 음식을 몰래 줬나 봐요. 제가 사료 외엔 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절대 못 먹이게 했더니 자기 딴에는 먹을 거 주고 싶어서 사람 먹던 걸 줬으니 강아지가 탈이 난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지만 다행히 동물병원에서 잘 치료해줘서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하나 둘씩 쌓이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늘어갔죠. 모든 게 제가 죄인인 게 맞아요. 제가 더 잘해야 했는데 일을 제대로 못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 시댁에 갈 때마다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그날은 일을 잘 마치고 시어머니와 인사 잘하고 아이 데리고 집에 돌아왔죠. 아직 남편이 집에 오기 전이라서 간만에 된장찌개나 보글보글 끓여주려고 재료건에 손질하고 있는데 마침 남편이 들어와서 아주 분위기가 좋았는데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뭐 부탁하실 게 있나? 싶어서 전화를 받자마자 시어머니가 대뜸 욕설을 내뱉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와! 안 오면 신고할 테니까! 어안이 벙벙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 화를 내시지? 내가 무슨 문제를 저질렀나? 아닌데, 오늘 별일 없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남편은 무슨 큰일이겠냐며 태워다 줄 테니 자초지종이나 들어보라고 하더군요. 그때만 해도 설마 했어요. 별일 아닐 거라 믿었죠. 그렇게 남편은 차로 저를 데려다 줬고 제가 먼저 괜히 같이 들어가면 그나마 좋았던 분위기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시어머니와 내 문제니까 일단 무슨 일인지 들어보고 정리가 안 되면 그때 당신이 들어와. 알았지? 하면서 부탁을 한 후에 저 혼자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딸이 자꾸만 같이 들어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할 수 없이 같이 들어갔죠. 근데 시어머니가 저를 보자마자 욕을 하려다가 차마 손녀가 있으니 꾹 참는 게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화장대 위에 있던 진주 목걸이 어딨어? 좋게 말할 때 빨리 말해! 이러는 거예요.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저는 금시초문인지라 기억을 더듬고 있었지만 저는 진주 목걸이를 본 적이 없거든요. 제가 버벅거리니까 시어머니는 이거 말이야 진주 목걸이!
이거 수제로 만든 거야. 근데 끝까지 잡아뗄 거야? 웬만해선 직접 사과하면 끝내려고 했더니만 정말 막장이구만. 경찰 부를 테니까 경찰서 가서 그렇게 계속 모르는 척 해봐. 아무리 고부간의 관계가 있다지만 내가 도둑년까지 며느리로 둘 수는 없잖아. 하면서 열변을 토하는 거예요. 순간 너무 무서우니까 머리가 혼란해지더군요. 내가 진주 목걸이를 본 것 같기도 하고 그걸 치웠던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뒤죽박죽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훔치지 않았고 제가 훔칠 사람이 아니라고 계속 항변하는데 갑자기 딸이 할머니, 사실은 제가 가지고 놀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순간 모두 정적이 흘렀죠. 이건 또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보니 딸이 울면서 그냥 목에 한번 차보고 여기다 잘 뒀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안 훔쳤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러면서 우니까 솔직히 저도 눈앞이 캄캄해지더군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모가 딸의 뺨을 후려치면서 친가 닮아서 도둑년 피가 흐르는구만. 아주 잘난 집안이야. 사돈이 꼴값을 떨더니만 그 딸의 그 손녀네. 아주 막말을 하더군요.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군요. 바로 시어머니에게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빠가 실수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그때 정중히 사과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걸 지금 왜 끄집어내세요? 저도 완전 이성의 끈을 잃어버린 후였죠. 시어머니는 이게 어디서 대드냐고 소리 지르고 가만히 이걸 보고 계시던 시아버지까지 합세해서 이건 아니지! 둘 다 그만해! 이러면서 중재를 두는데 정말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펑펑 눈물이 쏟아지는 겁니다. 물론 제가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빠가 잘한 것도 아닙니다.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 맞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런 취급당하고 아무 죄 없는 우리 딸이 뺨싸대기까지 맞는 걸 보는 심정이 오죽하겠어요? 시어머니는 진주 목걸이를 찾아 놓든지 아니면 목걸이 값을 내놓으면 없던 일로 해줄 테니까 빨리 돈을 내놓으라는 겁니다. 집안을 다 찾아봐도 없다며 빨리 찾든지 돈을 내놓으라며 악다구니를 쓰는데 고막이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안 나오니까 남편이 뒤늦게 들어온 겁니다. 그리곤 무슨 일이냐며 묻는데 솔직히 상황 설명해줄 기력도 없었어요. 아이는 울고불고 저도 흐느끼고 시어머니는 씩씩대고 있는 꼴이 남편 눈에는 가관이었겠죠. 일단 시아버지가 남편을 데리고 나가고 저는 미친년처럼 방 안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꼭 찾아내서 이 억울함을 풀고 싶었고 진주 목걸이를 찾으면 그걸 빌미로 시어머니 싸다구를 갈길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때는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너무 억울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뒤져봐도 찾을 수가 없더군요. 이거 시어머니 자작극 아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무렵 갑자기 시아버지가 진주 목걸이를 들고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찾았어. 그 건너방 장롱 밑에 뒹굴고 있더구만. 이러는 겁니다. 순간 시어머니는 놀라면서 장롱?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다 뒤집어서 확인까지 했는데. 이러면서 말도 안 된다고 반박하자마자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뺨을 갈기면서 이 여편네야, 이제 속이 시원해. 어서 며느리한테 사과해.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더군요. 시어머니도 놀라서 아니 여보, 갑자기 왜? 까불지 말고 빨리 사과해. 그리고 이제 며느리 너도 집에 올 필요 없다. 앞으로 니네 자립할 때까지 내가 생활비 보내줄 테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어렵게 살 필요 없어. 뭐해, 당장 사과해.
며느리한테 사과 안 하면 당신 옷 사는 돈 여기저기 아무 생각 없이 뿌리고 다니는 카드값 전부 다 몰수야. 알았어? 그 말에 시어머니는 정신을 차렸는지 얼른 사과를 하더군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서 더 이상 시댁에 있기도 싫어서 딸을 데리고 얼른 나왔습니다. 남편은 말없이 운전만 했고요. 한 3일 정도 끙끙 앓았네요. 뭔가 속에 있던 열병 같은 것이 터진 듯 했어요. 약을 먹어도 낫질 않고 그냥 온몸이 욱신거리고 속에서 천불이 끓었다가 식었다가 하고 심지어 꿈에 돌아가신 엄마가 나타나서 남편한테 차려야 해. 김서방이 너한테 차려줄 거야. 라는 알 수 없는 말까지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아프고 아플 정도로 저를 괴롭히다가 3일 정도 되니까 좀 나아지더군요. 하지만 일어나기 싫어서 그냥 침대에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제가 자는지 안 자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그냥 자는 척하고 있으니까 남편은 주방에서 밥을 챙겨 먹곤 여기저기 통화하며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엔 늘 돈이 부족해서 쩔쩔매는 통화였는데 조금 자신감 넘치는 말투에 걱정 말라며 여기저기 일을 벌이는 내용이었어요. 자는 척하며 슬쩍 들어도 어디서 돈이 난 거지? 약간 알쏭달쏭했죠. 근데 그 의문점은 금방 풀렸습니다. 남편이 또 어딘가 전화하더니 아버지, 그거 해결 잘 됐어요? 이러는 거예요. 순간 이건 무슨 소리인가 싶었죠. 근데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그러니까 왜 바람을 피고 그러세요? 이거 새엄마가 알면 어쩌려고 그럽니까? 이 나이에 또 이혼당하고 싶으세요? 순간 이건 뭔 소리인가 싶었죠. 그래서 더 귀를 쫑긋하고 대화를 엿들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 그거 얼마나 간다고 새엄마 목걸이를 그 여자에게 가져다 바칩니까? 칠칠치 못하게. 어쨌든 약속한 대로 자금이나 보내주세요. 이거 새엄마 알면 완전 난리 나니까. 남편이 통화를 끊자마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남편은 제가 바로 들이대니까 놀라서 멍하니 저를 보면서 앉았어? 다 들은 거야? 이러는 겁니다. 저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빨리 이실직고 하라며 추궁을 했습니다. 남편도 몇 번 망설이더니 끝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사실 시어머니는 친엄마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편의 친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재혼한 분이시더군요. 그래서 7년간 손녀 없이도 냉철하게 남편과 저를 쳐다도 안 볼 수 있었던 거죠. 대신 시아버지만 발을 동동 구르신 거였고요. 그 사이사이에 남편이 시아버지를 만나곤 했다는 겁니다. 사실 시아버지 따로 만나는 건 눈치는 채고 있었지만 딱히 제가 묻질 않았었으니까요. 하지만 손녀가 보고 싶어서 나름 묘책을 쓴 게 저랑 손녀를 파출부 일을 하라는 빌미로 집에 데려오는 거였다는 겁니다. 이것까진 시아버지와 남편의 계획이었고 시어머니는 탐탁지 않았지만 수락을 했었던 거였고요. 거기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된 거니 딱 좋았는데 문제는 시아버지 바람기였죠. 시아버지는 원래부터 바람기가 다분했다고 합니다. 남편의 친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속을 썩혔는데 재혼을 하고 나서도 바람을 몇 번 피다가 남편에게 딱 걸렸다는 거예요. 남편은 미워도 친아버지니까 눈 감아줬는데 이번 사태를 보는 순간 이제 남편의 뚜껑도 확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그날 제가 시어머니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을 때 시아버지를 밖으로 데리고 가서 목걸이 그거 아버지가 어떻게 하신 거 맞죠? 아니 뭔 소리냐? 다 알아요. 그거 지금 만나는 여자 주려고 빼돌린 거 맞잖아요.
제가 모를 것 같아요? 아버지 바람 피는 거 저 다 알고 있으니까 빨리 제자리에 갖다 놓으세요. 이거 알면 새엄마가 난리 나고 위자료 물어주고 아주 골치 아파진다고요. 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었던 거냐? 몰랐겠어요. 아버지니까 그냥 모르는 척 한 것뿐이죠. 나는 왜 이리 아내 복이 없냐? 네 엄마는 일찍 하늘로 가고 재혼할 여자는 돈만 밝히고 성격은 더럽고 나도 정말 외롭다 외로워. 이혼하자니 돈은 다 뜯길 것 같고. 아휴, 이렇게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시아버지가 내연녀 선물 주려고 이것저것 고르다가 일단 눈에 보이는 진주 목걸이를 급한 대로 주려고 훔쳤는데 그걸 바로 들키면서 일이 커져버린 거였죠. 어쨌든 이참에 제대로 시아버지의 약점을 잡은 남편은 아버지, 사업 자금 좀 대주세요. 라며 당당히 요구를 했어요. 솔직히 당당이란 표현은 좀 오버네요. 말 그대로 손을 벌린 거죠. 시아버지도 자금을 좀 보태주셨고 남편은 그 받은 만큼 사업을 키워서 갚을 예정입니다. 덕분에 저도 편해졌어요. 그 이후로 시모가 잔소리만 해도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잡아먹을 듯이 당신 똑바로 해! 저런 며느리가 세상에 어딨어! 하면서 큰 소리를 쳐주십니다. 그 덕에 조금은 숨구멍이 트였네요. 물론 이번 일을 계기로 시아버지도 이젠 한눈을 안 파시기로 약속했고요. 이 모든 건 우리끼리의 비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익명의 직업도 살짝 바뀌어서 글을 썼어요. 괜히 시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남편의 직업이나 저의 직업이 나타나면 곤란해질까 봐서요. 남들이 보기엔 정말 화목한 가정 같아 보이겠지만 일단 이제는 먹이사슬 같은 게 성립되어 버렸네요.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꽉 잡고 있고 남편이 시아버지를 꽉 잡고 있고 제가 남편을 잡고 있으니 마치 먹이사슬 맨 위에 제가 있는 것 같지만 저는 항상 남편 말에 따르고 움직이니까 어쩌면 진짜 실세는 남편이죠.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 하나만으로 저를 위해줬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 덕분에 제가 있는 거니까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오늘도 저는 된장찌개 끓여 놓으려고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